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에 사는 51살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사람을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어느 날 남편의 힘든 과거와 사람을 마주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 남편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더랬죠. 지금은 남편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사연을 보낼 정도의 여유가 생겼지만, 당시에는 남편 대신 가해자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했었지 뭐예요. 최근 인기 있었던 학교 괴롭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제 남편 과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10대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큰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기에 바쁘실 때면 제가 직접 회사로 가서 필요한 물품이나 식사도 챙겨드리곤 했어요. 그때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더랬죠. 남편은 저희 친정아빠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제가 아빠 때문에 회사를 갈 때면 우연히 마주치고는 했어요. 처음에 남편을 봤을 때는 왜소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이라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저는 당시 20대 중반으로 아직 음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첼로 전공이었기에 무거운 악기를 자주 들고 다니는 편이었기에 그날도 아빠 회사에 악기를 들고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만 발을 삐끗해서 악기를 놓친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저를 도와 악기를 옮겨주면서 처음 인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요. 아버지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업계에서 오래되고 유명한 회사였고, 입사하기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서 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능력이 있다고 봐야 했기에 이 사람도 회사 직원이면 꽤 엘리트겠구나 하고 내심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람이 인연인지 그 후 아빠 회사를 갈 때마다 남편과 마주치게 되는 일이 생겼고, 안면을 두고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됐을 무렵 아버지가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때 식사 자리에 갔다가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께 소개까지 받게 되었네요. 이대리, 여기 내 딸 김세미 양이야. 불어 돌려서 말하지 않겠네. 두 사람 소개시켜주려고 만든 자리야. 아,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사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초면 아니죠? 저야 도움을 여러 번 받았으니 아는 사이라고 말은 해야겠지만, 아빠,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오, 서로 안면은 아는 사이인가 보지? 덜 어색하고 좋구만. 내가 우리 딸 성격 몰라? 누구 소개해준다고 하면 남자한테 관심 없다고 주량랑칠 녀석인 걸 아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었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전 대놓고 강조적인데요? 이대리가 사람이 참 괜찮더라. 아빠가 사람 보는 눈 있는 거 너도 알지? 서로 연락하고 데이트도 하고 만나봐. 난 내 마음에 드는 사위 맞이하고 싶다. 상대방 앞에서 그런 말하는 거 실례예요. 이대리님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싫은데 여기 오신 거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이미 그런 식이 다 거쳐서 이대리 세뇌시키고 왔으니 걱정 마라. 아이고, 이대리 쉬운 남자 아니더라. 사장님이야말로 대단한 불굴의 한국인인 걸 새삼 알았습니다. 왜 땡땡제가가 이만큼 업계에서 자리 잡았는지 그 저력을 몸소 체감해봤네요.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군. 사내가 모름지기 사장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할 말하는 패기가 있어야지. 아빠와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진 후 남편과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가끔 연락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연애의 연자도 모르고 이성에게 관심이 없던 저였기에 남편에게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럼 친구같이 편하게 잘 지내자고 했고 상대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몇 번씩 마주치고 연락을 하다 보니
사적으로 만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데이트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몰랐던 장점들이 보이고 예뻐 보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친구로 지낸 지 1년이 흘렀을 때 남편이 어느 순간 제게 연인으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첫 연애를 하게 됐더랬죠. 그 후 1년의 교제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누구보다 남편을 좋게 보고 제게 소개시켜줬던 친정아빠가 가장 축하하고 좋아해 주셨어요. 아빠는 회사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남편을 사이로 점치고 썼다며 운명이라서 그랬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시댁에 대한 얘기를 아끼는 편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언젠가 시부모님과 가족에 대해 얘기를 어렵게 꺼냈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안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지금은 결혼한 누나랑 나만 남았거든. 아, 그럼 형님을 만나면 되겠네? 언제 약속을 한번 잡을까? 누나는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지금은 베트남에서 살아. 아마 결혼식에는 올 것 같고 부모님 안 계신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는걸? 내가 12살 때 돌아가셔서 이제는 사진 안 보면 얼굴도 가물거려. 사실 나는 내가 결혼 못할 줄 알았어. 집안 형편도 많이 안 좋았고 늘 가난에 시달렸으니까. 이렇게 널 만나서 장인어른 지지를 듬뿍 받고 장가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나도 결혼하면 시집살이가 어떨까 걱정을 했었는데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네? 시부모님 두 분은 혹시 어디에 모셨어? 엄마는 납골당에 모셨고 아버지는 원형어선 타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서 시신도 못 찾았어. 그냥 돌아가신 날 내가 가끔 안녕을 기도하는 정도랄까? 그렇구나. 그럼 어머님 납골당에 같이 가서 나 소개시켜줘. 그래, 그러자. 우리 누나랑도 영상 통화하고 결혼식하고 잠시 한국에 있는다니 같이 여행도 하고 하자. 남편은 원형어선 일을 하시는 시아버지와 가정부 일을 하시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가난하게 컸는데 저와 만났을 때는 이미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고 시집간 누나와 단 둘뿐이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사장딸인 저와 격차나는 결혼을 주저했었다며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잘난 것 하나 없는 자신을 장인어른이 좋게 봐주신 걸로 이렇게 큰 행운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면서요. 그렇게 저와 아빠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으로 혼자 외롭게 살던 남편은 대릴 사이로 저희 집안에 장가를 오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는 3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첫째 아이는 안타깝게 유산을 하고 그 다음 임신이 오래 걸렸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3kg의 건강한 아들로 태어났고 손이 귀한 저희 집안의 보물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음대 박사 후에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었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말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 아깝기는 했지만 커나가는 아이의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후 3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그렇게 5살, 2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더랬죠. 가정 안팎으로 좋은 일들이 가득하던 그때 호사다마라고 갑자기 저희 가정이 휘청일 만한 사건이 터졌지 않겠어요? 아빠 비서에게 걸려온 전화에 혼비백산해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아빠는 이미 검사에 들어가 계셨고 의사에게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네요. 아빠, 정신을 드세요? 우리 심장 수술해야 된대요. 평소에도 심장이 아프고 전조 증상이 있을 거라는데 모르셨어요? 그냥 나이 먹었으니 그런가 보다 했지.
쓰라리다 정도만 느끼고 심각하진 않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래도 전화 이서방한테 말씀하시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인공 판막 넣는다는데 수술할 때 몇 시간 걸린대요. 몸은 어떠세요? 이제는 괜찮아. 아까까지만 해도 정신이 흐리멍텅하더니 너희 얼굴 보니 또렷하다, 야. 장인어른, 회사 일이나 다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수술 받으세요. 제가 지시하신 대로 다 처리해 놓겠습니다. 고맙네, 이서방.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진짜 그렇게 되겠지. 이참에 아예 자네한테 일 물려주고 나는 세월이나 낚으러 다닐까? 그건 안 됩니다. 아직은 아버님 손길이 필요한 회사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자네가 웬일로 약한 소리를 하나? 이런 식의 칭얼거리도 나쁘지 않구만. 애교가 늘었어, 우리 사위. 남편도 저도 혹시나 아빠의 생명에 문제가 있을까? 혹시나 심장마비라도 와서 큰일이 나지 않을까? 그 밤 병실을 지키며 노심초사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아이가 아직 어려서 병원에 함께 있기를 힘드니까 저보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아빠 곁을 지킬 테니 내일 오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다시 오라고요. 그리고 다다음 날 아버지는 기운을 차리시고 심장 인공판막 수술을 하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당일 퇴원이 가능한 수술이어서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었고요. 남편과 아이를 낳고 결혼한 지 9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평소에는 남편에 대해 잘 몰랐다가 아빠 수술 때문에 남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죠. 힘든 시대 가정사에 혼자 세상에 맞서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남편은 등대처럼 묵묵히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제가 정신도 못 차리고 아이 케어도 못하고 충격만 받아 있는 상태에서 혼자 묵묵히 제 어깨를 다독이고는 아빠 회사 일, 아이 일, 병원 수술에 관한 모든 걸 조용히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서당을 운영하시고 해서 친정아빠가 어릴 적부터 사서삼경 공부도 하시고 특히 주역 공부를 오래 하셔서 사람에 대해 잘 파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남편이 진국 같은 남자고 좋은 남편감이라고 말하셨을 때도 저는 크게 못 느꼈었거든요. 그저 배려를 좀 하고 친구같이 편하고 정이 들었으니 결혼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제가 살아보니 마음이 바르고 건강한 사람이었고 아빠 말대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7년 뒤 친정아빠가 임종을 앞두시고 제가 아닌 저희 남편 손을 꼭 잡으시며 회사와 가정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으면 말 다 한 거죠. 당시 아빠 나이가 70대 중반이셨고 심장 인공 판막으로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때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고 남편은 일을 제외한 시간 전부를 저희 아빠 병실에서 간호를 했었고요. 우리 손주들 장가 가는 거 보고 가려고 했더니 내 몸이 말을 안 듣는구만. 걱정 마세요. 애들 증손주 낳을 때까지 살아계실 테니까요. 지금은 잠시 병원에서 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늘 나를 안심시키는 건 자네밖에 없구만. 내가 자네를 면접 때 처음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봉황의 눈을 하고선 온몸은 긴장으로 떠는데 목소리는 어찌나 기계가 있던지 내가 첫눈에 반했지 않나. 그러셨습니까? 저도 싱글벙글하신 아버님 얼굴을 보고 이 회사는 꼭 입사해야만 한다 생각했습니다. 대표 얼굴이랑 직원들 얼굴이 저렇게 온화하고 좋다면 분명 좋은 회사일 거라고 생각했죠. 우린 서로를 알아본 모양이구만. 이것 또한 굉장한 인연이로고.
두 분 제가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저는 너무 축복이고 행복했어요. 아시죠? 그럼 우리 딸이 늘 해주던 말인데 기억하지. 내가 먼저 가서 엄마랑 같이 있을 테야. 오랜만에 너희 엄마 볼 생각하니 너무 기쁘구나. 아빠, 이번 생에 너무나 위대하고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희도 그런 아빠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스킨십을 하시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고인의 생전 바람대로 수목장을 해드렸고 아버지의 청년 같은 웃음처럼 5월의 실록이 푸르른 날에 생을 마감하셨었네요. 어쩌면 저희 친정아빠는 자신이 떠나고 나면 혼자인 제 곁을 지켜줄 진실한 누군가를 남겨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게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었네요. 남편을 보면 돌아가신 친정아빠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 후 결혼을 하고 20년 가까이 됐을 때도 남편이 여전히 제 영웅이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친정아빠가 하시던 식품회사를 남편이 대표가 되어 운영하면서 제품을 해외 진출까지 성공시켜 더 확고한 브랜드 기업체로 성장시켰고 아들 둘 성장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은 결혼 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만 둘이었는데 첫째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때였죠.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울산에서도 교육 열기가 높은 동네에 살다 보니 저도 아들들 키우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태였어요. 그 시기쯤 남편이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고 하는 일이 잦았던 것만 빼면 크게 별다를 게 없는 일상적인 나날이었죠. 남편에게 무슨 고민이 있나 싶어서 물어도 별말이 없고 그냥 사업차 술자리가 많다고 하는 말만 들었던 차였어요. 원체 남편이 자기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고 혹여나 무슨 일이 있다면 언젠가 얘기하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며칠 후 남편이 어쩐 일로 저보고 동창 모임이 있다며 같이 가자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초중고 대학을 모두 울산에서 나왔었지만 제게 자기 학창 시절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결혼 20년 동안 한 번도 동창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남편이 동창회가 부부 동반이어서 저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알겠노라 했어요. 둘째 아들 나이 때 남편을 보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라 설렘도 있었고 더 들어보니 옛날 은사님이 참석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선생님 뵈러 동창회를 가는 거고 거의 처음 가는 거라고 했어요. 남편과 차를 타고 동창회에 가면서 계절이 초여름이라 그런지 날씨도 적당하고 향기 좋은 장미가 흐드러지게 펴 있으니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나들이 가는 기분이라 들떠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던 반면 남편은 아침부터 어디가 안 좋은 사람 마냥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오늘도 굉장히 부르퉁한 얼굴이네?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 그냥 이것저것 잡생각이 많이 드나 봐. 난 간만에 애들한테 벗어나서 당신이랑 데이트하는 기분이라 좋은데 나만 너무 들떴나? 아니, 날씨가 좋긴 하더라. 아버님 기일이 지나면 항상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지. 그러게. 우리 아빠랑 참 닮은 계절이야.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한 온도랄까? 아버님 말대로 수목장하기 잘했어. 매번 갈 때마다 아버님 거 딱 맞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우리 지금 가는 식당 요새 엄청 뜨는 고깃집이던데 나 완전 맛있게 먹고 와야겠다. 당신은 해산물 좋아하는데 그건 좀 그렇네?
당신이 내 몫까지 먹으면 되지 뭐. 난 오늘 많이 안 먹을 것 같아. 어제부터 음식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 하물며 고기라니. 남편은 원체 기복이 큰 사람이 아니었기에 남들이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상태였는데 오래 함께 산 제 눈에는 남편의 말이나 표정, 기운을 보니 여자의 촉이 발동하더라고요. 뭔가 동창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뭔가 동창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 고등학교 동창 모임은 울산에서도 외곽에 있는 정원 넓은 식당 전체를 빌려서 진행을 했는데 갔더니 어림잡아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마 부부 동반 모임이라서 더 사람이 많아 보였던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이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저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잠시 비웠었어요. 다시 봐도 식당 인테리어도 이쁘고 고깃집이라는데 마치 고급 한정식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화장실을 나와서 다시 남편이 있는 자리를 찾다가 돌아왔더니 남편 앞에 두 명의 남자가 착석해 있더라고요. 특히 그중 한 명은 어디서 이상한 양아치 같은 날티 느낌이 나는 남자였는데 제가 자리를 착석하기도 전에 저와 남편을 훑어보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너 같은 놈도 결혼은 했나 보구나. 인찰이 전마 우리 집 가정부 아들이었잖아. 그때는 우리 집 식구들이 먹다 남은 음식 먹고 버리는 옷 주워 입고 그랬는데 이제 제법 사람 됐나 보네. 야, 30년 만에 만나서 못하러 과거 얘기를 꺼내냐? 우리도 50대 됐는데 당연히 예전 같지 않지. 인철이 너 동창회 온다는 말 듣고 많이 놀랐어. 생전 바쁘다고 오지도 않더니. 오늘은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왔지.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또 언제 만나 뵐 수 있겠어. 선생님이 직접 연락 오셔서 간다고 했지. 너 아직도 선생님 바람이냐? 하긴 육성회비도 못 내던 놈 대신해서 돈까지 내주신 선생님인데 오죽하겠냐. 맨날 쌤 앞에서 징징 짜고 울고 난리였잖아 이 고지 새끼가. 그때 선생님이 인철이 자식처럼 이뻐하신 건 맞지. 대식이 너는 아직도 그런 걸로 애들 놀리냐? 하여튼 남자 새끼들이란. 하긴 이렇게 빌어먹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받았으니 여태 살았지. 제 엄마 죽고 나서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고 누나랑 임시보호소인가 그런 데 가지 않았나? 인철이 넌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많이 갚아야겠다. 도움만 받고 입 싹 닦으면 쓰겄냐? 지금 네 입이나 닦아. 더럽게 입에 음식물 묻히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너는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에티켓은 쌈 싸먹은 놈이구나. 저는 그 양아치 같은 남편 동창놈이 남편을 모욕하는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 옆에 앉아있고 누가 봐도 부인이라는 걸 알 텐데 남편에게 불어 쪽을 주려는 건지 계속 속을 긁으면서 도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한 소리를 하려다가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이 20년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늘 평안한 표정을 짓던 남자가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눈을 하며 동창놈을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이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20년 만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박대식, 너는 고등학교 때도 머리에 든 게 없더니 30년 지난 지금도 대가리에 든 게 많이 부족한가 보네. 쓸데없이 잘못된 기억만 잔뜩 집어쳐놓고. 뭐? 이 새끼가 내가 왜 머리에 든 게 없어? 대학도 나오고 남들 할 건 다 했구만. 육성회비 쌤이 내주신 게 아니라 학교 지원 받은 거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호소 간 게 아니라 친척분 집에 갔어. 머저리 같은 게 뭘 좀 알고 씨부려라. 대충 맞는 말이잖아. 결국 남 도움받고 살았다는 건데 뭐가 달라? 이놈도 보면 자기 포장이 엄청 쓸데없는 놈이야. 너만 하겠어? 졸부 집안에 남는 건 돈밖에 없어서 멍청한 아들놈 대학 보내려고 학교에 장학금 주고 입학시켰다지. 옛날이니까 넘어간 거지.
요즘 같았으면 너도 네 부모도 다 깜빵행이야. 포장 참 잘했다. 그치? 이 새끼가 말이나 못하면 우리 집 밥 먹고 겨우 연명한 주제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 부모님이 너희 엄마 고용 안 해줬으면 길바닥에 버려졌을 거지가. 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거지라뇨. 언행을 조심하세요. 아줌마는 빠지세요. 남자들 판에 끼는 거 아닙니다. 재수 씨한테 또 왜 그래? 니들 아직도 이렇게 만나면 서로 죽이지 못해 난리냐? 사람들 눈 놓이는데 나이 50 먹고 주먹 쥐지 마라. 나는 괜히 너희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남편이 그 양아치 동창과 썰전을 하자 주변 동창들이 또 시작이다 하는 질린 얼굴로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못 참고 남편을 감싸려 하자 양아치 동창이 되려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의 양아치 동창에게 주먹 다짐까지 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다른 동창이 말려서 겨우 조용해지나 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은사님이 저희 테이블로 오시지 않겠어요? 아이고, 박대식, 이인철, 조명환이 모두 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네. 자네들 보려고 내가 동창회 왔는데 안 보고 가면 서운하지. 다들 이제 중년띠가 제법 나는구만. 선생님, 이번에 동창회 와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암 수술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 거죠? 당연히 괜찮다마다 여기 이인철이가 의료진에다가 수술비까지 내줘서 내가 죽다 살아났다네. 이인철이가 선생님 암 수술을 도왔어요? 역시 이 자식. 인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의리는 있었죠. 다행입니다. 내가 멀리서 보아하니 대식이랑 인철이 또 싸웠냐? 너희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까까머리 10대가 죽으러. 이분들은 인철이 와이프, 명환이 와이프고 대식이 너는 아직 결혼 못했어? 왜 혼자야? 쌤도 참... 제가 나이가 몇 갠데 아직 혼자예요.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마누라는 다른 볼일 있어서 모임에 조금 늦게 올 거예요. 인철이 너는 회사 대표한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지. 요새 TV만 틀면 너희 회사 과자 선전하더구나. 내가 주변에 제자놈이 하는 회사라고 자랑 많이 했다. 인철이가 회사 대표예요? 처음 듣는 소린데요? 너희 그 땡땡 제가 몰라? 그게 인철이가 하는 회사잖아. 요새 우리 증손주들도 좋아하더구나. 남편 은사님은 보아하니 남편과 예전부터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아플 때도 남편이 도움을 줬고 회사 운영하는 소식까지 아시는 걸 보니 남편이 참 많이 좋아하는 분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앉은 남편 동창 둘은 남편이 유명한 땡땡제가 사장이라는 말을 듣자 놀라움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남편 동창놈과 대화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그 양아치 동창내에서 가정부를 했던 모양인 터라 남편을 한껏 무시하고 있었고 옆에 동창도 남편이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산 걸 알았기에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은사님은 그 후에 바로 다른 제자들을 보러 자리를 뜨셨고 한동안 테이블에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식당 입구에서 제가 잘 아는 얼굴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이윽고 남편에게 막말하던 양아치 동창에게 친숙하게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너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회장님. 부부 동반 모임이라더니 남편이 이 학교 나오셨나 봐요. 여보, 내가 요새 매일 말하는 우리 연준이 대학 입시 도와주신다는 학부모 회장님이셔. 인사드려. 뭐? 이분이 그 회장님이시라고? 어떻게 윤철이 와이프가 회장님이신 거야? 양아치 동창놈은 자기 아내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놀라 나자빠지더라고요.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게 진짜일 리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서요. 그도 그럴 것이 양아치 동창 아내가 제가 운영하는 학부 모임의 새내기 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중이었고요. 저는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부터 지금껏 학교 재단 이사장과 학부모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재단 이사는 저희 친정에서 대대로 운영하는 학교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였고요. 소위 치맛바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잘못된 사교육이 아닌 바른 공교육을 위해서 학교 학부모들 기강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랑 동네 바닥에서 제 입김이 꽤나 크다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양아치 동창은 모르기는 몰라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제 얘기를 꽤나 듣고 자기 아들 대학 관련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우리 남편을 욕보였으니 앞날이 어떻게 될지 빤했던 거죠. 보아하니 10대 시절부터 제 남편을 어떻게 괴롭혔을지 짐작이 갔어요. 저를 보며 불안해서 동공이 마구 흔들리는 양아치 동창놈을 보면서 저는 불어 들으라는 듯이 제 남편의 모욕을 되돌려 줬어요. 연준이 엄마, 미안한데 대학 입시 관련한 것도 학부모 모임에서도 나가줘야겠어. 보니까 그쪽 남편이 예전에 학교 괴롭힘을 꽤나 행사했나 본데 우리는 그런 과거 있는 학부모들 안 받아줘. 요새 학교 내 괴롭힘 꽤나 민감한 주제인 거 알지? 연준이 꽤나 똑똑하던데 아쉽다. 다른 곳 알아봐. 회장님,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면 저희 남편이 학교 괴롭힘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벌레 한 마리도 못 잡는 심약한 사람인데요? 그래? 그럼 과거에 우리 남편 못 살게 괴롭힌 사람은 어디로 꺼졌나?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인지 모르고 제가 감히 앞에서 실수를 저질렀네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들을 생각은 없지만요. 연준 엄마, 그리고 방금 한 말은 진짜야. 그냥 하는 소리 아닌 거 알지? 다음 주부터 모임에서 제외야. 회장님, 제가 거길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저희 연준이 책임지고 인서울대학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안 돼. 난 공과 사 구분이 없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사적으로 당신 남편한테 너무 실망해서 공적으로도 안 되겠어.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신네 아들 입시고 뭐고 상종 안 하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 동창이 바로 꼬랑지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더는 밥도 안 들어가고 남편도 은사님을 만나 인사를 했으니 그만 집에 가자고 했어요. 저희 부부를 멍하니 바라보는 남편 동창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요.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힘든 가정사에 학교에서도 그런 막대 먹은 놈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걸 생각하니 그저 말없이 남편을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남편을 대뜸 안아줬더랬죠. 당신 아무것도 안 물어봐? 오늘 일 때문에 나한테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당신이 말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당신이 뭘 하든 당신 편이니까. 내가 진짜 현명한 아내를 뒀다니까.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아까 봤던 박대식이란 놈이 내 학창시절 나를 괴롭힌 악질 맞아. 난 꽤 오래 학교 괴롭힘을 당했었고 오늘 30년 만에 만났다고 들었는데 어땠어요? 기분은 엄청 나빠 보이던데 혹시 요 근래 술 마시고 기분 안 좋아 보인 게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동창회장 말로는 이번 동창 모임에 박대식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나 되게 좋아하는 놈이 그런데 안 올 리가 없으니까 그전부터 기분 안 좋았던 건 맞아. 생각보다 그 인간 영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나 보네요.
우리 남편 예전에 많이 힘들었었구나. 새삼 아까 만났더니 센 말로 버럭하기만 하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더라고. 10대 때는 그 녀석 이름만 들어도 불쾌하고 두려웠는데 말이야. 그랬구나. 어쩌면 그 사람 자체보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을 더 괴롭히는가 보네요. 엄마가 그 녀석 집에 주거 가정부였고 나도 더부살이니까 그 새끼가 날 괴롭혀도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 우린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당하고만 있어야 해서 늘 힘들었지. 제가 남편의 등을 끌어안고 조용히 과거 일들을 읊조리는 남편을 토닥였더니 남편은 용기가 났는지 어릴 적부터 자기 속에 있던 열등감, 수치심, 두려움 등에 대해 다 토해내더라고요. 마치 그때는 50대의 남자가 아니라 10대의 소년이 제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제 다 지난 일이고 현재는 행복하다고 말을 끝맺었지만 제가 그 양아치 동창놈을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 집은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번 돈으로 하나뿐인 외동아들 교육에 목을 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학부모위원회 사람들을 통해 박대식이라는 그 양아치 동창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냈어요. 원래 그 어린 시절 아버지 사업의 성공으로 졸부가 됐었으나 박대식 본인의 무능력으로 아버지 사업으로 번 재산을 모두 말아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생 갑질만 하던 조울부인 박대식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식당 일까지 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어쩐지 돈이 있었으면 자기 아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부모 모임을 통해 뭐라도 하려고 하지 않고 사교육부터 들이밀었겠죠. 그로부터 얼마 후 저희 집까지 양아치 동창 부부가 찾아와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불어 제 남편이 있는 시간에 그 인간을 부르고 싶어서 다시 찾아오라고 했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 집 부부가 다시 찾아왔고 양아치 동창이나 제 남편은 서로를 보고 멈칫하더니 이윽고 박대식이란 사람이 남편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싶다고 왔으니까 어디 같이 드러나 보자고 했어요. 사과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해보세요. 어, 그게 저 제가 사모님이 회장님인 줄 모르고 그날은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가 예전에 사장님한테 뭐라고 한 일들은 10대 철없는 애들이 짓궂게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처 부탁드려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회장님 봐주세요. 연준 엄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사과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야. 그리고 10대 청소년의 철없는 짓이라고 치부하기엔 당신 남편이 우리 남편한테 한 짓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던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인철이한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말은 막 하기는 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사내 아이들 투닥거림이었죠. 신발에 앞정 넣어두고 화장실 칸에 있는데 오물 투하하고 다리 부러뜨려서 전치 사주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저 투닥거림인가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모두 당한 일인데요? 그걸 어떻게... 솔직히 30년 지난 지금 중고도 없고 뭣도 없는데 과거 얘기 자꾸 꺼내시니까 좀 그렇네요. 당신도 그만하자. 저 자식은 나한테 절대 사과라는 걸 할 놈이 아니야. 포기해. 아니요? 과거 증인들도 있고 얼마든지 박대식님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랍니다. 제 남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세요. 아니면 당신들 앞날이 꽤나 피곤해질 겁니다. 아무리 회장님이시지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막말은 회장님이 더 하시네요. 지금 그 말은 저도 엿먹이시는 발언이네요. 남편은 뒤끝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저는 달라요. 저는 복수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요. 가령 아드님이 학교 다니면서 박대식 님이 하신 짓거리들을 똑같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당신 과거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어서
사장님께 사과드려. 제발! 제가 분노를 담아 말을 했더니 박대식이란 놈과 그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두려움에 덜덜 떨더라고요. 그러고 그 양아치 동차는 저를 몰라보고 함부로 나댔다면서 개거품 물며 저와 남편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악인 같은 놈도 자기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건 쪽팔림보다 싫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동창놈의 울먹임과 거짓 사과를 깔끔하게 거절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사색이 된 부부에게 저는 살포시 웃으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줘봤습니다. 그 다음 주, 이른 아침부터 양아치 동창 부부는 한 짐을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남편은 때 아닌 불쾌한 인간들의 방문에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여보, 제가 이번 주부터 고용한 분들이에요. 당연히 페이는 무료고 아침 출근 시간마다 와서 저희를 도울 거예요.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저희 집에 와서 가정부 운전사 등등 잡일들을 맡아서 할 테니까 마음껏 부리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뭐하러 의미 없는 짓을 해? 얼굴 마주하는 것도 속이 안 좋을 판에. 처음에는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 안에 있는 상처나 힘듦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게 기회를 줘보자고요. 저 사람들도 자기 자식 앞날에 사활을 걸었으니 뭔들 못하겠어요? 남편은 제가 고용한 두 부부를 보고 불편해하더니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자 나름 재밌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질색하더니 과거 자기를 괴롭힌 동창이 아주 깍듯하게 고용주로 모시자 통쾌한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나 봐요. 저는 생각보다 양아치 동창 부부가 일을 제법 잘해주는 편이라 그 아내를 학부모 모임에서 내치지는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갑질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지만 남편에 대한 복수로 그냥 던져본 말이 새삼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하더니 30년 전 남편이 양아치 동창에게 당했던 게 그대로 역전돼서 남편이 그 동창에게 하고 있다니 남편과 그 양아치 동창의 위치가 뒤바뀌어버린 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박대식,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일 안 해도 돼. 너도 자식 앞날 위해서 욕받고 나도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더는 너 부려먹고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야? 과거의 10대 박대식은 죽어도 용서 못하지? 하지만 지금의 너는 용서할게. 그러니 이만 가라. 우리 아들 입시는 어떻게 되냐? 회장님이 추수하시고 막 우리 아들 괴롭힌다는 건 아니겠지? 우리 아내 앞뒤 말 번복하는 사람 아니야. 아마 네 아들 대학까지는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마. 그래도 너 같은 놈이 자식 낳고 희생까지 하는 걸 보니 사람이 살다 볼 일이다 싶다. 몇 달 후 남편은 동창 부부에게 이제 그만 집에 와도 된다는 선언을 했어요. 이제 서로 빚도 없고 남은 앙금은 없으니 여기서 다 정리를 하자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도 그놈 자식은 잘못이 없으니 약속대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꼭 보내라고 하더군요. 기한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라는데 말씀 받들어야죠. 그 후에 동창 아내는 아들을 대학 보낼 때까지 모임에 나와야 해서 꽤나 자주 마주쳐야 했지만 그 양아치 동창과는 더는 만날 일이 없었어요. 들어보니 아들 대학 학비 대준다고 식당 일에 대리운전 일도 한다는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 사랑은 지극정성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애절한 자식 사랑 때문에 중년부터는 아마 그 인간도 복이 발복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편을 나누고 레벨 나누기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보다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게 되죠. 그것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업보로 인해 자신이 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아가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한낱 인간인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경지가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회복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어루만져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딸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요. 결혼을 할 때 어머님은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라며 같은 식구임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제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 부모님들이 그런 점을 안쓰러워 하시면서도 달가워하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했고요. 하지만 결혼 전부터 제가 시댁 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해드리고 진짜 수족처럼 가족 행사에 손발 걷고 움직였더니 두 분 다 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앞으로 저를 딸이라 생각하겠다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저도 어머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박살난 일이 있었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실 땐 언제고 어떻게 저희에게 그럴 수 있는지 배신감이 엄청났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좀처럼 사업이 잘 되질 못했어요. 그렇게 운이 안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사업체라 그런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 사이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수록 부부가 힘을 합쳐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로 대출을 내서 빚을 갚고 어떻게든 운영을 하려 했지만 나중에는 생활비마저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저희에게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주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거 있죠?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에게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겐 시부모님께 손을 빌리는 것이 마지막 보루였고 진짜 말씀드리기 전까지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냐? 몸도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한 떡갈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네 아버님이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 먹지. 맛있게 드세요. 근데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아침부터 웬일이냐? 그러고 보니 너희 차도 안 갖고 왔어? 주차장에 차가 없어서 내가 놀랐다. 저희 차 팔았어. 에? 갑자기 차를 왜 팔어? 산지 2년도 안 됐으면서 차 없으면 불편하지 않겠어? 그게 우리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이 잘 안 풀리냐? 사실 말씀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몇 달 전부터 저희 형편이 많이 안 좋아요. 어머님,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하긴 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태민아, 네가 말해봐라. 수희 말이 맞아. 대출도 있는 대로 끌어다 써서
더 이상 대출받을 곳은 없고 물건값은 지불해야 해서 지금 진퇴양난이야. 아이고, 갑자기 이게 무슨 사달이야. 그래서 어쩔 생각인데. 당신은 가만히 좀 듣고 있어봐. 그래, 사업하다 보면 다 한 번씩 미끄러지고 그런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이번에 엄마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든 잘 일어설 자신 있어. 빌려주신 돈은 꼭 이자 쳐서 갚아드릴 거고. 그러니까 아들 살린 셈 치고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아까까지만 해도 애틋하게 저희를 바라보던 어머님의 얼굴이 싸하게 굳으셨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자 돌변한 어머님이랑 아버님 때문에 저희도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실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없는 건 알고 있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어헤이, 자식이 되어갖고 부모한테 돈을 줄 생각을 해야지 받아갈 생각을 하면 되냐?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님. 그래서 최대한 말씀 안 드리려고 수십 번 고민했고요. 저희가 오죽 힘들었으면 말을 꺼냈겠어요. 조금만 재고해 주시면. 재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돈 달란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라. 엄마, 화부터 내시지 말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다니까. 어머님과 아버님은 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었죠. 그러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셨을 때가 있는데 그게 전부 돈 관련한 문제였을 때였더라고요. 생신 선물을 사드릴 때도 그냥 돈으로 해주는 게 낫지 이런 걸 뭐하러 사오냐고 타박을 하셨고, 형님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실 때도 우린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으니 그리 알라며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께 손 한 번 벌린 적 없기도 했어요. 사실 조금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제 부모님처럼 최선을 다해왔고 늘 고맙게 생각하셨던 분들인데 저희가 힘들어 조금만 도와달라 손 내미니 냉정하게 바로 뒤돌으시는 게 서운할 만도 했죠. 돈 없으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아버님 말씀처럼 사업을 하면서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만 극복하면 반드시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구할 수도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염치불구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손 내민 거예요.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냐? 그런 얘기 할 거면 당장 나가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알았어. 다신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할 일 없을 테니까 그리 알아. 남편은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고 차려놓은 밥상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용돈 한 번 안 받아보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선물 사드리고 했는데 그동안 내 노력들이 싸그리 무너지는 느낌이야. 오늘은 이만 갈게. 남편 말에 어머님이 뭐라 하시려고 했지만 결국 말은 듣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시댁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정말 많이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늘 돈돈거리시며 허튼 데다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긴 했어도 설마 하니 아들이 힘든데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부모님 얼굴을 보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혹시 아주버님께 빌려보면 어떨까? 형? 얼마 전에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아주버님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용돈도 넉넉히 주신다더라고.
최근에는 강남의 아파트까지 구입해서 가셨다고 했는데 혹시 아주버님께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물론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 왜 형을 생각 못했지? 당장 내가 전화해볼게. 남편은 당장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설날이나 추석 때 보긴 했어도 최근 들어서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을 거의 오시지 않아 저도 형님을 뵌 지 오래된 참이었습니다. 남편의 만나자는 전화에 아주버님은 주말이라 집에 있으니 와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재빨리 짐을 챙겨 아주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임신을 한 형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저는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동서는 뭘 또 이런 걸 사왔어. 얼마 전에 임신 축하한다면 선물 보냈잖아. 그거면 됐지. 그래도 빈손으로 찾아올 수 있나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다마다. 얼른 들어와. 거실에 들어서니 아주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시다 저희를 반기려 일어나셨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어도 여전히 젠틀하신 모양새였어요. 그래, 이 저녁에 웬일이야? 거기서 여기까지 1시간도 넘게 걸릴 텐데. 주말이라 차가 엄청 막히긴 하더라. 2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한 거 있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재수 씨 오랜만이네요. 잠깐만 기다려요. 차 가져올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 저는 재빨리 형님을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좋게 해서 운이라도 띄울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사업 잘 풀리신다면서요. 어머님이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업이란 게 다 그렇지 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잘 됐지 뭐야? 생각해보면 이것도 운이지 싶어. 그럼요. 그런 좋은 운이 아무나 오는 건 아니죠. 왜? 너희는 잘 안 풀려? 우리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형도 알잖아. 규모가 형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 아, 그래요? 왜일까? 형 닮았으면 사업 수완도 좋을 텐데. 형이 저보단 늘 나았죠. 그죠? 어머님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형 따라가는 아우 없다고. 그렇긴 하죠. 남편이 떨떠름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은 늘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뱉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남편 추켜 세울 줄만 아는 분이셨죠. 오늘도 역시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떨떠름한 얼굴을 하면서 자리를 피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형님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요.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그래? 둘이 잠도 안 자고 날밤 새면서 고생했어. 근데 갑자기 투자처에서 발 뺀다고 하지. 물건은 내놓으라 야단이고 자재 살 돈이 막혀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일 안 생기게 탁 틀어 막아야지.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근데 마음처럼 잘 안 됐어. 애초에 아무 도움 없이 우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시작한 사업이라 여윳돈이 하나도 없었어. 형도 알잖아. 엄마가 그래도 형한텐 사업하라고 돈 내어줘도 나한텐 얄짤 없었던 거. 야, 엄마가 괜히 그랬겠냐? 엄마가 봐도 너보단 내가 나아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만 투자하신 거지. 그리고 결과를 봐. 내가 엄마한테 한 달 용돈으로 얼마나 드리는 줄 아냐? 그러는 넌 제대로 용돈이나 드려봤냐고.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셔서 그렇지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어머님 도움이 있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오해세요. 기분이 확 나빠지려고 그러네? 근데 오늘 왜 찾아온 건데? 용건이나 들어보자. 형,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할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형편이 지금 어려워. 사실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야. 내가 형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싶진 않았는데 형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염치불구하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결국 돈 빌려달라고 온 거예요? 도대체 사업이 얼마나 안 돌아가길래 생활비도 없다는 거냐? 그래서 얼마나 빌려달라고? 여보, 설마 빌려줄 생각인 건 아니지? 난 반대야.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천만 원 정도만. 5천? 야, 5천이 무슨 강아지 이름이냐? 5천을 빌려달라는 놈이 뻔뻔하게 이따위 애기 선물 하나만 사들고 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러는 거 아니다. 잘 돼서 배로 갚을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진짜예요. 꼭 갚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쩐지 무슨 일로 이 밤에 찾아왔나 했더니 결국 돈 달라는 거였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별로다. 아니 어떻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지? 너 줄 돈 없어. 5천이면 더더욱.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꼭 갚을 거야. 나도 형한테 손 벌리기 싫어. 근데 당장 죽겠으니까 어떡해. 이봐요 도련님. 이렇게 힘들 때마다 턱턱 도와주면 생활력 떨어져요. 그거 알아요? 사람이 위기도 겪고 힘든 싸움도 해봐야지 더 성장하지. 좀 힘들다고 죽는 신용하면서 와서 납작 엎드려서 돈 받으면 그때뿐이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형수님, 절대 아닙니다. 그럴 일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너 줄 돈 없으니까 그냥 가. 너한테 5천을 빌려줘? 차라리 가난한 이웃 돕고 말겠다. 내가 널 뭘 믿고 그리 큰 돈을 빌려주겠냐? 돌아가서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해도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요.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 이거 놓지 못해? 형님은 제가 붙잡은 다리를 거칠게 털어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형님이 사라지고 나자 아주버님도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다간 경찰을 부를 테니 알아서 하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저희는 거실에 덩그러니 둘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얼굴이 마주치고 고개를 가로젓자 남편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형님네를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서 그런지 대중교통이 끊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길은 막막하고 택시비를 내또는 사치였죠. 저희는 하염없이 집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발이 퉁퉁 붓고 벗겨져 새벽녘이 밝아올 때까지 걷기만 했거든요. 새벽에 다시 운행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사흘을 꼬박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만 겨우겨우 삼키면서 말이죠. 이대로 죽을 수 있다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 시부모님은 더욱 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앓고 입술이 메말라 있을 때쯤 전화를 하셔서는 대뜸 소리부터 지르시더라고요. 너 도대체 뭐하는 애냐? 네? 그게 무슨 말... 그네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아니 우리가 안 준다 했으면 그냥 말지. 그 밤에 거길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 난리를 쳐? 내가 큰애 보기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니? 죄송해요. 저희도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거기다 찾아가는 게 말이 되니? 이래서 부모 없는 애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이렇게 경우 없는 애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시켰겠어? 어머님, 아무리 제가 잘못했다고 해도 말씀이 지나치세요. 아이고, 지나칠 거 하나 없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저희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어머님도 애초에 형님네 지원은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차별을 하실 수 있으세요? 늘 찾아가서 먼저 인사드리고 집안일 도운 건 저희였는데요. 기가 막혀. 그거 좀 도와줬다고 지금 생색내니? 그런 게 아니고요. 됐다. 싹싹 빌라고 전화했더만 오히려 나한테 잔소리를 해?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 잔소리라뇨.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부모도 없는 며느리한테 온갖 말을 다 듣네. 어머님, 제발요. 됐다. 앞으로 영 끊고 살자. 그럼 됐지? 다신 큰애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알겠냐? 어머님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죠. 사실 기운도 모두 소진한 터라 더 이상 전화를 걸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사흘을 버틴 후 저희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을 생각으로 살자였어요. 무슨 일이든 해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자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남편의 눈이 번쩍였어요. 저도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자정이 넘도록 일을 했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 다시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마시는 밥 한 끼, 외식,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어나는 돈을 보며 기뻤습니다. 먹는 것도 아껴가고 입는 옷도 아껴가며 산 지 2년 만에 겨우 저희는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죠. 재기에 성공했다는 건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왔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성장했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저희는 저희의 사업이 이대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걸 깨닫고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템을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여러 모진 소리도 듣고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2년 만에 빚을 다 갚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에겐 소중한 생명도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라 오히려 아이를 바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에겐 성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기도 했고요. 아이가 생기자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도 죽기 살기로 버텼지만 그런 마음이 더더욱 강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결국 저희는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사업이 고공행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하루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노력을 이렇게 보상받게 되는구나. 하늘은 역시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를 모질게 대했던 형님네와 시댁이 생각났죠. 돈을 달라고 찾아간 날 이후로 두 집은 저희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보다 더하더군요. 또 돈 달란 소리 할까 봐서 아예 연락은 끊고 산 게 진짜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그런 모진 말을 듣고도 다시 돈 달라고 찾아갈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저희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시댁이나 형님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가치를 가족이 아닌 돈으로 보는 그들과는 다시 만날 마음이 없었거든요. 우린 세 가족 이대로 행복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알다시피 저는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이 평생 사는 건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마저 가족 없이 사는 걸 두고 보기가 괴롭더군요.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알려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존재도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다 결국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기 전까지 무슨 말을 하실지 어찌나 걱정되던지요. 그런데 어머님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죽는 줄 알았더니 웬일이냐?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못 되더라. 그럼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도 많이 기다렸는데. 연락? 그건 너희가 해야지. 집안 폰비박산 만들고 연락 다 끊어버리더니 무슨 염치로 전화를 해. 워낙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연락드릴 수가 없었어요. 당시엔 저희가 연락드려도 돈 빌려달라고 하실까봐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거야 뭐? 저희 아이 낳았어요. 에? 먹고 죽을 돈도 없다더니 애를 낳았다고? 죽을 고생 해가면서 겨우 제기했어요. 이제 어머님께 손 벌릴 일 없을 거예요. 형님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야, 세상이 고칼 노릇이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서 그걸 못 참고 우리한테나 큰애한테 손을 벌리길? 너도 참 너다. 그때 손 안 빌렸으면 이렇게 집안 시끄러울 일이 없었지 않겠어? 너도 부모 없이 자랐는데 왜 우리 태민이까지 그렇게 만드냐?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일했어요. 됐다. 네 사연 듣고 싶지 않다. 그럼 애 데리고 한번 오거라. 네 아버님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네, 그럴게요. 시간 맞춰 찾아갈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 고생 몰라줘서 미안하단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당시에 너무 모질게 대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욕심일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서운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뭐하러 연락을 해서 속이 상하냐며 자기는 그날 이후 부모 없는 셈 치고 살기로 했다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주말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변함이 없으시더군요. 저희 딸아이를 보고 잠시 반겨주셨지만 그뿐 금세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사는 건 좀 어떠니? 엄마가 모질게 한 덕분에 지금은 잘 살아. 넌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나한테 뭐 하나 잘해준 게 있어야지. 나 솔직히 수희 아니었으면 여기 다시 오지도 않았어. 솔직히 엄마도 수희한테 들어서 우리 형편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초대한 거잖아. 그거 아니었으면 돈 빌려달란 소리 또 할까봐 벌벌 떨면서 다신 연락 안 하셨겠지. 너 무슨 그런 말을... 왜? 내 말이 틀려? 솔직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고 못 살겠다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냐. 그땐 우리가 진짜 없이 살았으니 어쩔 수 없었지. 그걸 이해 못하고 아직도 바득바득 우겨? 기가 막히네. 형한테 돈 빌리려고 찾아간 것도 들어서는 난리도 아니었잖아. 형네도 엄마처럼 힘들었어? 그거 아니잖아. 그때 애엄마가 얼마나 수치심이 들었는 줄 알아? 너희 형이 사는 게 얼마나 빠듯한데 거기다 돈을 달라고 하니? 듣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에? 너 뭐라고 했냐? 사실 형님네가 드리는 용돈 줄어들까봐 그 난리 치신 거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서운했던 거고요. 그래, 맞다, 맞아. 그래서 그랬다. 그게 뭐 어때서? 엄마 참 당당하네. 아들 둘 차별한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이래? 아이고, 이래서 내가 자식 낳아서 열심히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한 거지. 나는 그래도 너희 용서해 주려고 애 데리고 오라고 했더만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저 서운하단 얘기뿐이냐? 됐다, 됐어. 그런 소리나 할 거면 썩 꺼져라. 우리도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살면 되니까.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남편은 씩씩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안고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로써 3년 만에 재회했던 저희 시댁과의 만남은 30분도 안 되어 다시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족 간의 정이 그리웠던 저였지만 이런 가족이라면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둥바둥 연을 이어가려고 했던 제 자신이 참 바보 같아지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남은 우리 셋 똘똘 뭉쳐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요. 몇 달이 흘렀을까요? 평온하던 삶에 또 한 차례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형님 전화번호였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동서 맞지?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우, 전화번호 바꿨을까봐 놀랐네. 동서 맞구나. 오랜만이야. 그러게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우리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싶어서.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동서, 까칠하게 왜 그래? 내가 동서 생각 많이 하는 거 알잖아. 그동안 연락 못한 건 어머님 때문이었어. 어머님이 동서랑 영 끊으라고 야단이시길래 나도 눈치가 보여서 못한 거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뭐 믿을 순 없는데 믿어드릴게요. 동서, 어머님한테 듣자 하니 사업이 잘 된다면서? 내가 동서 성공할 줄 알았어. 원래 위기도 닥쳐봐야 안다고 내가 동서 이렇게 훌륭하게 재기할 줄 알았다니까? 도련님이랑 동서가 얼마나 악발인데 거리에 나 앉아도 다시 일어설 사람들이잖아. 돈 한 푼 도와주지 않으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아우, 동서. 그때는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랬지.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겠어? 아, 그래요? 의외네요. 그래. 동서가 그땐 오해한 거야. 진짜 얼굴 보자고 전화한 건 아닐 테고 무슨 일 때문인지 말씀해 보세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형님도 알다시피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일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요. 용건만 말해주시면 얼굴 뵙든지 할게요. 그래, 동서도 바쁘다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할게. 그게 있잖아. 우리 남편이 요즘 좀 안 좋아. 동서도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엄청 침체됐잖아. 원래는 괜찮은 사업인데 어느 순간 찾는 이가 없으니까 거래처가 뚝 끊기더라고. 몇 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망하진 않겠지 싶어서 무리하게 벌린 일들이 좀 있어. 그게 지금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돈 빌려달란 소리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아주버님 사업 잘 나가신다 하더니 갑자기 어려워지셨나 봐요? 동서도 알다시피 사업이란 게 계속 잘 되기가 힘들잖아. 나도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뭐야. 그럴 줄 알았으면 동서한테 더 잘해주는 건데. 그때 찾아왔을 때 내치지 말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도와줄 걸 그랬어. 남편이랑 나랑 반성 엄청 많이 했잖아. 형님 얘기를 듣고 있자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식 웃고는 답했어요. 괜찮아요. 어쩌면 형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 정말이야? 그래, 내가 뭘 했어. 도련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좀 위기가 찾아와야 잘 딛고 일어서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 내가 잘 알아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더 힘냈거든요. 다행이다. 난 동서가 내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막 내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때 일부러 안 도와준 거야. 우리가 덥석 도와줬으면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걸?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동서도 그리 생각한다니 얼마나 좋아. 본론만 얘기하죠. 그래서 형님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가 말하기가 좀 부끄럽잖아. 그래도 정확한 금액은 알아야죠. 한 1억쯤? 언제 볼까요? 어머, 그렇게 빨리 마련할 수가 있겠어? 동선에 진짜 성공했나 보다. 난 오늘 당장이라도 볼 수 있어. 아니요, 오늘 당장은 제가 어렵고 이번 주 주말에 봬요. 그래, 그럼 그때 만나? 형님과의 전화를 끊은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뻔뻔스러운 건 대체 누가 뻔뻔스러운 걸까요? 어쩜 저렇게 목소리 하나 떨지 않고 돈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저를 호구로 보는 건지 그렇게 저한테 모진 말을 하며 내쫓았으면서 이제와 돈 1억이라뇨. 저는 형님에게 복수할 주말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와 형님은 카페에서 만났죠. 형님은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늘 화려한 메이크업에 옷을 입고 다니셨는데 정반대가 되어 계시더군요. 동서!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거 약사하지만 받아줘. 동서 아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가서 질 좋은 걸로 부탁해서 사온 거야. 형님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아이 옷 같아 보였어요. 3년 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든 형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없는 돈 끌어다 모아 아이 옷을 사서 갔던 제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상황이랑 똑같았습니다. 입장이 달랐을 뿐이죠. 고마워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꼭 그때 같네요. 그때? 언제? 제가 형님네 찾아갔을 때예요. 돈 5천 빌려달라고 아이 옷 골라서 찾아갔을 때 형님이 저희 보고 돈 빌려주면 생활력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없는 사람 차라리 도와주면 도와줬지 우리 줄 돈 없다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그랬었나? 네, 분명히 그랬어요. 3년 동안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왔거든요. 조금이라도 힘들 때는 늘 생각하면서 일을 갈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니야? 그래요. 형님한테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뭐라고? 그때 그렇게 저희에게 모욕감을 준 형님네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꼭 복수할 거라고 다짐했고요. 결국 그 복수심이 저희를 성공시킨 셈이죠. 그럼 돈 빌려주겠다고 온 게 아니라 나한테 복수하려고 부른 거란 말이야? 제가 미쳤다고 형님한테 1억이나 되는 큰돈을 빌려줍니까? 뭘 믿고요? 기가 막혀. 그럼 우린 어쩌란 말이야? 어쩌긴요. 저희처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시면 되죠. 형님이 그랬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고. 턱턱 돈 빌려주면 생활력 없어서 안 된다면서요? 안 그래요? 지금 나랑 장난쳐? 동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 바꾸면 어떡해? 전 돈 빌려준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멋대로 오해한 건 형님이시죠. 동서만 믿고 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린 어떡하라고. 우리가 동서처럼 구멍가게나 운영한 줄 알아? 그 구멍가게가 지금 형님네보다 더 큰 사업체가 됐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난 그것도 모르고 돈 빌려 오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그건 형님 사정이고요. 전 말 끝났으니 이만 가볼게요. 동서, 이대로 가면 어떡해? 나 살려주고 가야지. 형님이 제 옷을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3년 전과 너무 똑같아 소름이 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무심한 눈으로 형님을 내려다보았어요. 죽을 각오로 사세요. 그게 말이 돼? 말이 쉽지. 그러면서 왜 우리한텐 그렇게 말하셨어요?
3년 전에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다시 되새겨보세요. 그럼 다시 일어설 각오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동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동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 사실 애 학원비도 부족해서 지난달부터 학원도 못 보내고 있어. 우리야 우리지만 애는 무슨 잘못이야. 어? 이렇게 감성팔이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궁핍하시면 어머님께 도와달라고 해보시던가요. 저희 어머님, 저희 가족은 몰라도 형님네는 끔찍이 아끼시잖아요. 저는 형님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마침 밖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제 속처럼 시원한 비였죠. 집으로 돌아와 전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이 속 시원해 하면서도 더 복수해주지 못한 게 아쉽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대로 만족했죠. 그리고 며칠 뒤 여지없이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집까지 찾아오시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저희 앞에 납작 엎드리시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아이고, 태훈이 좀 살려줘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일단 일어나서 말해. 태훈이 집이 경매에 홀라당 넘어가게 생겼단다. 빚이 많아서 압류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 어쩌면 좋으냐? 그게 뭐? 그게 뭐라니? 어디 형한테 할 소리니? 형이 다 죽어간다는데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그건 형 도움받은 엄마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는 형한테 땡전 한 푼 받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도와줄 돈 없어. 아이고 이놈아, 어찌 이리 모질 수 있냐.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죽는다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형님네가 죽는다 소리 하니까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말이에요. 돈 빌려달라고 형님네가 찾아갔을 때는 어디 거기 가서 돈을 빌리냐고 야단이시더니만 이제는 어머님이 알아서 찾아오시네요? 그럼 걔네가 거기에 내 앉아 손가락 빨게 생겼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그건 형님네 사정이고요. 저희랑은 이제 상관없으니까 이만 가주세요. 그러지 말고 태훈이 좀 도와줘라. 너희 지금 잘 살지 않니? 형이 설사 거리에 나 앉아 삼시세끼 못 먹고 굶는다고 해도 난 도와줄 생각 없어. 이제 그 사람은 형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내 부모 아니니까 이만 나가.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지 못할 이유는 또 뭐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몰라? 저희한테 모질게 대하실 때는 당연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서운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그걸 아신다면 절대로 여기 찾아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잘해보겠다고 찾아갔을 때도 혼만 내시고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야 너희가 말을 예쁘게 안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잘 살 거라고 내가 생각이나 해봤겠어? 어머님 말씀은 그런 우리가 잘 살았으면 어떻게든 잘 대해주셨을 거라는 거네요? 진짜 없는 정 다 떨어지네요. 그러지 말고 형네 좀 도와줘라. 내가 이렇게 싹싹 비마.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없어. 이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비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빡하겠어요? 그동안 당한 서름이 있는데요. 결국 어머님은 있는 용 없는 용 다 꺼내놓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잘못했다는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과도 그리고 형님네하고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머님 댁으로 다 들어와 한 집살이 한다고 하더군요. 사업은 완전히 망해서 재기할 힘도 없고 아주버님도 늘 곱게 커서 그런지 다른 일자리 구할 생각도 없어서 어머님이 돈 벌러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말년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는 거 보니 짠하기는커녕 고소하더군요.
그러게 진작 마음을 곧게 쓰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지금 저희는 세 식구 모두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이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늘 행복만 하시길 바랍니다.